안녕하세요. 김지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료의 정보를 아주 최대한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또 새로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현재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여기에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캐나다에선 과연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그리고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둥지 이민의 대표이신 바로 저스틴 심 법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네. 역시나 또 오늘도 역시 김진영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김혜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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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아, 유튜브의 선배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은 법무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네. 뭐 누구나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또 같이 해보고 또 현재 과연 캐나다의 이민 네. 현 주소 그리고 또 어떤 해결책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둥지 이민 측에서 저희에게 또 궁금했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계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법무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민적인 질문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또 회계적인 질문도 분명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회계사님을 통해서 조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제가 쭉 준비했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또 그동안 접했던 질문들이랑은 조금은 또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민자분들이 준비하신 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이민을 준비하신 분들의 그렇죠. 질문이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둥지 이민 측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선별해 주셔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임에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한다면은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캐나다의 세금 보고하는 기준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캐나다 실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영어로 레지덴셜 타이가 있는 경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 받기 전이라도 여기에 뭐 그냥 학생 비자나 아니면 관광 비자로 왔다 하더라도 캐나다에 실거주 하시면 세금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항상 많이 하고 제가 궁금한 게 방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관광으로 오신 분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뭐 기간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거주해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실거주를 실제로 한다는 의미는 이제 네. 183일 이상 한다는 네. 얘기고요. 네네. 보통 뭐 자녀분들하고 네. 같이 교육 때문에 오신 그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자녀분들이 183일만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대부분 실거주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약 세금 신고를 한다면 캐나다와 한국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 보고하는 방법,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같은 것들이 많죠. 양도소득도 분류과세하고 또 금융소득 이자 배당도 2천만 원 미만이면 그냥 원천징수하고 끝나지. 굳이 4월달에 저희처럼 뭐 T1 리턴에서 종합과세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그렇죠. 법무사님께서도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거주를 하셨고 그죠. 또 여기서도 거주를 하시니까 근데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보신 적은 따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어릴 때 와서. 그러시면 언제 오셨나요 혹시?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고1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오셨구나. 네,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음에는 어느 분이 상담을 하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영주권 보유 유무에 따라서 부과되는 뭐 세금이나 아니면 납부할 세금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영주권 보유 유무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또 연결된 네. 답 같은데요. 영주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법상의 거주자냐가 중요한 거고 세법상의 거주자는 캐나다에 실거주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세율로 과세되고 세금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가 필수가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실거주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면 실거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또 세법상의 거주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세금 보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많이 물어보셔서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는 또 재밌는 질문이에요. 한국과 캐나다가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회계사님이 전문적으로 다뤄주신 부분이 있는데 또 한번 살짝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계신 한국 거주자들은 그 정보가 캐나다로 오지는 않겠죠.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이제 내 금융 정보가 먼저 내가 거래하는 한국 은행에서 네. 한국 세무소로 전달이 되고 내 금융 정보가 또 한국 세무소에서 캐나다 세무소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걸로 지금 서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죠. 캐나다와 한국 정부 사이에. 네. 그래서 정보가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영주권자 이상부터. 그 전에는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무사님께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혹시 개인 운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 아니냐? 네. 어떤 무작위로 막 선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도 질문을 근데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게 정보가 오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이민자를 얘기하는 네네네. 겁니다. 근데 이제 송금 10,000불 이상의 해외 송금을 캐나다의 내 은행에서 이제 뭐 내가 송금을 한국에 붙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캐나다 은행에서 캐나다 세무소로 10,000불 이상 송금이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정보가 온다는 거, 네. 그리고 송금 10,000불 이상은 캐나다 은행이 캐나다 세무소에다 보고한다는 거, 그리고 매년 또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하고 해외 자산 보고를 한다는 거, 요 세 가지 때문에 뭐 더 이상 무작위는 아니고요. 네. 모든 게 이제 세 개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던 뭐 현금 자산이 뭐 송금을 받았다 그러면 네. 매년 해외 자산 보고할 때 현금이 얼마 있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부동산을 판 자금을 몇십만 불을 붙여왔다 그러면 네. 그럼 해외 자산 보고할 때 부동산이 있다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음. 서로 세 개가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쉽게 볼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혹 가다가 저희 고객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건물이나 임대차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왜냐면 한국에 했으니까 캐나다 안 해도 되지 않냐 해서 막 몇 년 동안 안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적발이 되거나 한 번 해야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니 뭐 과태료가 과태료 해외 자산 보고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문제되기 전에 늦게 보고하는 것도 네. 2,500불 매 해당 벌금이 있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안 하면은 25,000불에 이자까지 하면 30,000불, 10년을 안 하면 그죠. 10번이니까 2,500불씩 그죠. 그리고 해외 소득 보고를 누락했을 때 내가 자진해서 보고하는 부분은 뭐 이자만 좀 내면 되겠지만 세무소에서 이제 세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네. 원래 누락된 세금의 50%가 가산세가 되죠. 그래서 원래 매년 세금 내야 될 금액이 이제 한 10,000불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텍스비를 받아 보면은 네. 15,000불 플러스 이자. 그래서 그 20,000불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제때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근데 네. 의외로 제가 이렇게 해 보면 네. 크게 세금 낼 게 많지 않고 네. 또 그때 보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네. 대표적인 게 RRSP 이런 걸로 네.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괜히 미리 쓸데없이 이제 뭐 이렇게 보고를 몰라서 안 하든지 아니면 뭐 네. 잘 이해를 못해서 안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건 좀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네.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과 캐나다 세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요? 라는 건 어떤 질문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만약 한국보다 캐나다가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자산을 통해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그거를 캐나다에 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이중 과세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예, 일단 보편적으로 캐나다 세율이 또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단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월 25일부터 양도소득 금액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새로 발표된 걸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높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캐나다에 그거 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가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금 낸 건 세액공제 받으니까 이중과세는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 제외하고는 예 이게 캐나다 좀 높은 편인데 그것도 그 세전소득 1억 원 이상 됐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이하는 거의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낸 건 다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캐나다에 한국 세금 한국의 소득을 네. 한국에 세금 낸 걸 다 가지고 와서 캐나다에 다시 세금 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세금 낸 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추가로 세금 나온 거는 이제 캐나다 세율이 높아서 이제 발생한 거니까 그거는 캐나다에서 같은 금액을 벌어도 그 세금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 와서 거주자로 산다는 의미가 캐나다 세금은 계산해서 제대로 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니까 네. 이게 뭐 이중과세가 억울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금 보고에 대해서 조금은 시스템이 좀 틀린데요. 한국은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아닌 이제 세액공제, 지출 증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캐나다는 소득에 따른 공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세금 보고하면 non-refundable tax credit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도네이션, 네. 메디컬, 투이션, 그죠? 그 대학교 이상 투이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 형태죠. 전체 금액의 뭐 21% 정도 소득공제는 아니고 세액공제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는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고 한국식으로 따진다면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다 영수증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네. 영수증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라 한국하고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소득공제 해주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RRSP, 그렇죠. 뭐 무빙 익스펜스,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뭐 그런 몇 가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제들도 세액공제 형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잠깐 RSP가 좀 언급이 돼서 여쭤보는데 RSP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무엇이고 어느 분들이 사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RSP가. RRSP는 캐나다에서 일반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죠. 네. RRSP라는 건 젊었을 때 내가 소득이 많고 일할 때 RRSP를 적립하고 그 적립금만큼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RRSP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연금 형태죠. 그걸 이제 그 취지는 나중에 내가 리타이어하고 소득이 없을 때 RRSP를 그때 적립된 젊었을 때 부은 RRSP를 해약해서 생활비로 써라. 물론 이제 국가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도 본인이 노후를 직접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RRSP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내 누진 구간 가장 높은 누진 구간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나중에도 이제 뭐 RSP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좀 궁금해하시면은 네. 뭐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이제 질문하셨을 네. 같이 그 한국의 그 임대소득, 사업소득 네. 뭐 그리고 그 근로소득 있는 네. 분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의 세율이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분명 캐나다에 다시 세금 보고하면 추가 세금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RRSP는 그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 그 한국에서 세금 낸 거를 세액공제 받고도 캐나다에서 추가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RRSP를 잘 활용하면 많이 줄이고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좋네요. RRSP 근데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죠? 매년 맥시멈 뭐 22,000불로 네. 국한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한국 분들 뭐 이렇게 추가 세금 나올 정도 되면은 맥시멈 22,000불은 그럼 적립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면 네, 네. 세이브가 많이 되겠네요. 예, 보통 그렇게 되면 10,000불 그 정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뭐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과연 이제 소득으로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베네핏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보는 게 소득이에요. 얼마를 벌었느냐. 그런데 이런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캐시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알기에는 이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로우 인컴으로 잡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베네핏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쭤보신 분들 분명히 많고. 그죠. 근데 법무사님은 아시잖아요. 이분이 네. 분명히 부자시거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혹시 뭐 부작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잘못될 일이 있을까요? 네. 베네핏 신청을 해주시지는 않으시죠? 저희가 신청을 하진 않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 많이 네, 하거든요.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캐나다의 모든 이제 사회 보장제도, 베네핏 네. 이런 것들이 패밀리 인컴 기준이죠. 네. 그래서 그 가정의 소득이 얼마냐, 뭐 자산이 얼마냐는 오. 따지지를 않고 소득 기준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집을 내가 뭐 아주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나 싶은 생각은 드는 게 그 고가의 집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이 필요할 거고 네. 현금 자산이 이자 수입이라도 있을 텐데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뭐 부동산 같이 네. 뭐 내가 사는 집이랑 소득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고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베네핏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CPP 올드에이지 받으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맥시멈으로 뭐 1,200불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집을 뭐 몇몇 년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아, 그렇죠. 예, 그건 왜냐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득은 없으니까. 네네,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좋은데요? 자, 법무사님 그러면은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최근에는 이게 2년으로 또 연장이 돼서 네. 분명히 2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혹시 세금복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많죠. 네. 이건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님?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보고를 아니, 한다면 혹시 뭐 환급이나 아니면 납부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그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납세할 금액 돈을 낼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다 빚을 지는 거니까. 근데 환불이 되는 경우인데 내가 보고를 안 해서 환불을 포기한다 그런 경우는 네. 정부가 뭐라 안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근데 그건 해봐야 알죠. 내가 그죠. 환불인지 아닌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5월달에 떠났는데 세금 보고는 내년 4월까지 하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세금 보고 하려도 한국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떠나기 전에 그 미리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죠. 내 T4가 내년 초에 고용주가 발급을 해주면 네. 내 세금 보고를 뭐 어느 분한테 부탁해서 그리고 거기에 다이렉트 디파짓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네. 캐나다의 계좌를 닫고 가지 않으면 네. 환불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다이렉트 디파짓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4월 30일까지를 지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늦었다고 해서 벌금이나 그런 게 혹시 부과가 될까요? 뭐 낼 게 있는데 그쵸. 4월 말까지 안 하면 네, 당연히 뭐 이자 뭐 벌금 5% 가산세 이자 뭐 있을 텐데 환불인데 늦게 보고 안 한 거는 뭐 그냥 정부 입장에서야
돈을 늦게 준 거니까 땡큐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또 이제 법무사님께도 많이 이런 질문이 많이 오셨대요. 과연 캐나다에는 정말 상속과 증여세가 없느냐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그 캐나다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요. 음. 한국은 어느 선진국보다 상속 증여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식의 상속 증여세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전혀 없는 나라는 뭐 많지도 않습니다. 호주, 캐나다, 뭐 노르웨이, 뭐 몇몇, 네. 싱가포르 정도. 네. 그 정도 나라이니까 굉장히 좋은, 특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민을 와서 캐나다 산다는 자체가 이 상속 증여세만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신 거고요. 사실 굉장히 깨어 있는 고객분 중에서는 이민을 왜 왔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캐나다에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자산을 캐나다로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 증명 받고 이민자니까 다 옮긴 다음에 여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다 그냥 상속 증여하겠다. 그냥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굉장히 높죠. 그죠. 10%에서 50% 맞아. 금액에 따라서 자산이 높으신 분들은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이제 뭐 그 여기서 살기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교육, 그죠. 자연환경, 뭐 사회 소셜 시스템. 그렇지만 세무적으로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 그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금액은 무제한인가요? 그러면은? 그 현금 자산은 네. 아예 상속 증여세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마지막에 네. 상속 시에는 상속이라는 게 이제 네. 돌아가셨을 때 얘기잖아요. 네. 사망했을 때는 프로베 피라 그래서 1.4%. 1.4%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죠? 뭐 네. 코트 수수료, 음. 법정 수수료 정도, 네. 그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양도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사망 시나 정려 시에 판 걸로 간주돼서 양도 소득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고 끝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내가 이제 정려시나 상속시에 그 실거래가로 판 걸로 간주돼서 양도세를 내는다는 상황 자체가 네. 그걸 받는 자녀분 입장에서는 내 취득 원가가 올라가죠. 자녀가 그 네. 물건을 남한테 팔았을 때는 부모님이 미리 이렇게 낸 거 빼고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 정산 개념이지 한국식의 네. 뭐 상속 증여세처럼 그냥 정부가 그냥 가져가고 끝내는 그런 세금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 한번 이것저것 좀 저희가 좀 질문하고 답을 넣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다음은 좀 연금 파트예요. 근데 하나 법무사님 혹시 이게 법무사님에서 오신 손님 중에서도 연금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실 걸 생각을 하시니까. 네. 이민 후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혹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나이죠. 그거는 보통 어떻게 되고 보통 어느 정도를 받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연금이 두 종류가 있죠. 올드에이지 시큐리티가 있고 그렇죠. CPP가 있고 CPP는 내가 젊었을 때 일한 만큼 CPP 적립금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올드에이지 시큐리티는 내가 일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캐나다에 실거주했느냐 그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 지금 이제 한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이민 와서 소득이 많지 않았었던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CPP는 많지 않고 올드에이지를 대부분 받으시죠. 올드에이지에 그 생활 보조금, 네. 그러니까 저소득한테 주는 생활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한 달에 1,200불 정도 받으시고요.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신청 가능하고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5세에 딱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70세까지 늦추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매달 먼슬리 페이가 늘어나죠. 늦게 신청하면 늦게 더 많이 더 받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CP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일한 기준으로 받는 건데 그거는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CPP도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요. 그게 뭐 20살, 19살부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맥시멈 한 600불 나오니까 그게 이제 보통 뭐 이민 오신 분들 중간에 뭐 40대, 50대부터 일을 한다고 본다면은 그게 반인 뭐 20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올드에이지 많이 받으세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내가 계속 납부하고 있던 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과연 이 연금이 캐나다에서 이어져서 계속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조언은 네. 이민 오실 때 그냥 일시불로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국도 나이가 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소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캐나다 연금 계산할 때 캐나다 연금 자체가 또 줄어요. 왜냐면 캐나다 연금이 소득 기준이니까 내가 소득이 많으면 덜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연금이 있는 자체가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여기 베네핏 받는데 방해가 돼요. 이 소득으로 포함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 손해가 조금 나더라도 그냥 만약에 캐나다로 이민 간다 하면은 국민연금 적립된 거는 일시불로 찾는 게 정답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제 자산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네. 오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캐나다에 자산을 구매하셨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서 납부가 될 것 같은데 이때 한국의 자산이나 소득도 합산해서 세금 적용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또 여쭤보신 분들도 계셨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민 왔다. 네. 그리고 세금 보고의 대상이다. 캐나다의 세법상의 거주자다. 그러면 월드 인컴을 보고하죠. 캐나다 그렇죠.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소득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 보고도 첫 해는 면제되지만 둘째 해부터 해야 되고요. 10만 불 이상 되면 캐나다 달러로.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내 재산, 해외 자산 보고 해야 되고 또 한국에 있는 내 소득 다 뭐 캐나다 세금 보고 4월 말까지 할 때 다 들어가야 되고 예, 한국에서 세금 낸 거 그거는 이중과세 방지법에 의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고 예,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가 합산이 되니까 그죠. 그 확률적으로 또 세금을 더 낼 확률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또 RRS표 사용해서 임팩트를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쪽은 상당히 필요하시면은 또 그 회계사님을 찾으셔서 금리를 좀 받아보시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기러기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캐나다에서 정착금 필요합니다. 뭐 유학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부동산을 여기서 투자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 가장 현명하게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냥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어드바이즈입니다. 네. 네. 근데 많이들 그렇게 안 하시던데 내가 한국에 가지고 실거주하던 집 네. 그리고 캐나다 이민 오면서 전세 주고 이렇게 오잖아요. 월세나 전세 주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민 오기 전에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부동산 전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법적으로 세금만 얘기해 드리면 한국에서도 그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예, 그 여러 가지 공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규정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내가 살던 집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 세금이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오기 전에 판다면. 근데 오고 나서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세 월세가 되고 그게 실거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몇 년 후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팔게 되면 그 혜택 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때 돼서 한국에 가서 뭐 2년을 살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세금만 본다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 자산들이야 그 이민 이제 허가서 등도 있으면은 자금 출처 증명 받으면 얼마든지 이민 자금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근데 뭐 그 전에 이민 오기 전에 벌써 유학생 신분으로 여기 와 있다면 유학 자금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민 오고 나서 내가 뭐 상가 같은 거 뭐 아니면 내가 전세 줬던 집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그때도 양도소득세 많이 낼 거고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낸 서류를 제출해서 자금 출처 증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민자기 때문에 캐나다에 돈을 반출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려면 해외 자산 보고를 잘 해놔야 되고요. 10,000불 이상의 송금을 캐나다에서 캐나다 은행이 받으면 네.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캐나다 세무서에다 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해외 자산 보고를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송금 받고 뭐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보고와 송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외국인도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우유값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다면 뭐 조건이나 제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도 또 계세요. 네,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렇죠. 인상 씨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18개월 이상 돼야 되죠 일단.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거주주고 18개월 이상. 네, 이상 저- 돼야 제가 되죠. 알기로,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적어도 소셜 남바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분호된 거라도 있어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또 네. 세금 신고도 어, 했었어야 되죠. 세금 신고도 했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오기 전에 2년 정도 소득을 또 기입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가구 소득 기준이라 사실 뭐 엄마가 신청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분 소득을 같이 보고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베네핏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패밀리 인컴.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몰라서든 의도적이든 이제 남편분 소득을 기입을 안 하면 예, 베네핏이 나오지만 옳은 계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어쨌든 신청 가능하다는 게 답이고 18개월만 넘어가면 예, 하지만 그게 그 패밀리 인컴을 넣었을 때는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개인에 따라서 예, 차가 많이 생기겠네요. 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그렇죠. 남편분 보통 한국 근로자면은 뭐 캐나다 달러로 소득이 8만 불 이상 되면 예, 못 받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차일드 텍스 베네핏은 거의 없죠. 예. 그렇죠. 아. 또 그리고 또 아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아. 계산 방법이 또 또 틀려지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쉽지는 않겠네요. 한국에서 이미 소득이 대부분 네. 있을 근데 어떤 테니까. 분들은 아예 남편분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우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네.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 나의 상황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법무사님이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들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저희가 좀 답을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1부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는 또 반대로 저희가 법무사님한테 또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쭤보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